말 많은 세상입니다. 온갖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입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무엇이 진실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언론은 계속 존재할 가치가 있을지도 두려운 마음입니다. 그런 고민에서 출발합니다. 저널리즘 토크쇼 제2, 오늘 첫 방송입니다. 네, 저널리즘 토크쇼 제2입니다. 어렵게 이 제2의 문을 통과한 패널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강욱 변호사, 네, 말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쩌다가 방송계에 진입해가지고 지금 고생하고 있는 최강욱입니다. 네, 옆에 안톤 숄츠 기자, 프로듀서, 네, 역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이름이 안톤 숄츠인데요. 저는 독일 ARD 방송국에서 일하는데요. 반갑습니다. 그 앞에 최욱 씨. 네, 반갑습니다. 네, 제작진분들이 전문가들 모아놓고 봤더니 면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상 노잼이거든요. 예, 해서 웃음의 핵폭탄. 저를 또 이렇게 앉힌 것 같은데 워낙에 웃음의 비핵화 선언을 하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오늘 한번 웃음 만들어내 보겠습니다. 네. 근데 팟캐스트 황태자로 아주 유명하시더라고요. 네, 예.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공중파와 어떤 수위 조절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저는 팟캐스트에서 지저분하게 방송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정갈하고 깔끔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대로 옮겨오시면 그대로 됩니다. 옮겨오면 됩니다. 네, 믿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준희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의 겸임을 부르는 정준이라고 합니다. 아마 언론학자로서는 제가 유일한 것 같은데요. 제 나름의 몫을 다하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완벽한 중립 인사 이렇게 불러도 될까요? 제가 중립 코스프레를 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원칙이 있어서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할 때랑 그다음에 균형을 잡아야 될 때가 또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 정세진 아나운서야말로 KBS를 대표하는 멋진 저널리스트 중에 한 분이신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저희 제2는 지금 성역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죠. 네. KBS에 대한 내부 비판도 멈추지 않을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거 하려고 이 프로그램이 생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자리에 네, 알겠습니다. 부담스럽지만 왔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 저널리즘 토크쇼 제2라고 저희가 프로그램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저널리즘이 무엇인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기본을 좀 언급을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제목이 아주 못마땅합니다. 네. 죄다 영어고. 예. 이 시중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 아닙니까? 저널리즘. 이 무슨 의미인지 확 이렇게 직관적으로 오지가 그러면 않아요. 무슨 제목으로 했으면 좀 나았을까요? 저널리즘이 뭔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어떻게 바꿀 재량이 없네요, 저한테. 네. 학문적으로 먼저 좀 짚어볼까요, 그러면? 예, 노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널리즘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언론이죠. 또는 언론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제 기성 매체죠. 신문이나 잡지나 이렇게 정기적으로 간행되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방송, TV나 라디오로 이제 확장이 된 형태인데 지금의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들이 다 매체를 활용해서 정보나 시사를 전달하고 의견을 형성시킬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저널리즘 행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기성 매체와는 좀 다른 의미에서의 저널리즘적인 활동 같은 것들을 다 포괄하고 싶지 않았나 이렇게 짐작해 봅니다. 저널리스트 제일 요즘 추세에 맞는 저널리스트. 그렇습니까? 네. 그럼 제가 앞으로 밖에 나가서 저널리스트 최욱입니다. 이렇게 저는 사실 밖에 나가서 해외 갈 때 왜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이 네 분 제가 중에 생각하는 그러면 저널리즘은 네. 이게 바른 소식을 전달하는 건데 최욱 씨는 즐거운 소식을 전달하는 사람이지 바른 소식을 하는 데는 조금 너무 재밌어. 저희 첫 방송이기 때문에 한국 저널리즘의 문제점을 좀 총체적으로 짚어보는 시간부터 가져볼까 하는데요. 이 단어부터 시작하면 좀 더 명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레기라는 단어. 제가 사실 아나운서실 한국어 연구 부장이거든요. 그래서 표준국어대사 잠깐 찾아봤어요. 네. 기레기가 등록이 돼 있는. 기러기, 기리의 방언. 그리고 기레기는 아예 등재가 안 돼 있고 네. 앞으로도 등재 안 될 것이다라고 국립국어원에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속어이기도 하고 사실 비하하는 말이기도 하고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고 기레기라는 단어 독일에서도 이렇게 언론인을 조롱하는 단어가 있나요?
네, 사실 있습니다. 그 독일에서 독일 말로 그 류겐프레스, 거짓 언론 그런 말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류겐프레스는 이런 단어는 독일에서는 가끔씩 여기저기 들을 수 있는데요. 근데 한국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제가 한국에서 많이 느꼈던 게 한국 사람들 거의 대부분들 지금 미디어는 안 믿는 편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비단 사실 한국만,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언론이라고 하는 것의 속성상 사실 어두운 것을 비추고 더러운 것을 좀 파헤치는 이런 식의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런 이제 숙명 같은 것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루스벨트 대통령 시절에 미국에서는 탐사 보도하는 언론인들을 대통령이 이제 머크레이커라 해서 두엄이나 오물을 파헤치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으로 상당히 비슷한 말이죠. 일본 같은 경우는 마스고미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마스코미, 매스컴에다가 쓰레기라는 뜻의 고미를 붙임으로써 우리가 기레기라는 말을 똑같네. 상당히 유사합니다. 기레기라는 표현 팟캐스트에서는 요즘에는 많이 이제 나오지 않지 않을까요? 예전에. 아니요. 네, 요새 흔히 쓰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거슬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기레기라는 말을 표준어에 등재할 계획이 없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언어라는 건 현실을 반영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해서 사용할 가치가 있다. 네. 그러니까 기자들이 아무래도 그래도 기자인데 아직 정신 못 차린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기레기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시중에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대체할 만한 단어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표준어로 등재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사실은 생각. 어느 날 보면 이게 일종의 재미거리처럼 등장한 말이었는데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기레기라는 말이 굉장히 일반화된 것 같아요. 그때 언론의 보도 참사라고 스스로 이제 우리 언론인들이 표현을 하시고 반성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너무나 많은 오보들이 있었고 또 그 보도를 통해서 유족들의 아픔을 더 배가시키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어떤 반사작용 아닌가 싶고. 숄츠 기자는 그때 한국에 계셨나요? 네, 저는 그때 한국에 있었고 그리고 사실 그 세월 사건에 대해서 되게 많이 보도했는데요. 그래서 아직도 지금 몇 년 됐는데 생각만 하면 거의 항상 되게 좀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가 약간 기자들한테 어떤 거는 보도할 수 있는지 어떤 거는 보도할 수 없는지 어느 정도 명령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그 믿음 없어졌잖아요. 사실 한국의 한국 언론진흥재단이라고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영국의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센터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2016년, 2017년에 걸쳐서 조사한 언론시대도 조사가 있습니다. 언론 신뢰도. 36개국이 이제 그 대상으로 해서 자국민들이 자국의 언론에 대해서 신뢰도를 평가한 항목들이 있는데요. 네. 이게 브레기도 이제 신뢰한다에 동의한다라고 답한 비율이 한국이 23%인데 이게 몇 등일까요? 37개국 중에. 36개국 6개국 중에 36등입니다. 꼴찌예요? 네. 이게 자국민이 평가. 자국민의 평가죠. 그래서 이게 또 2017년뿐만 2016년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사실 퓨 리서치 센터라고 미국에서 이제 조사된 바도 2018년에도 이와 유사하게 최하위권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수치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건 사실 확실히 좀 문제가 있다라는 징후라고 볼 수가 있죠. 참 충격적인 게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 학교를 다닌 저희 입장에서도 그때 사실은 사람들이 뭔가 얘기를 하고 상대가 그걸 믿지 않으면 이거 신문에 나온 얘기야, 방송에 나온 얘기야 이렇게 해서 그 신빙성을 입증시키는 그렇죠. 자료로 사용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방송에 나온 얘기야. 그러면 오히려 더 안 믿는 얘기가 되는 참 슬픈 일입니다. 정말. 요즘에 KBS를 보면서도 좀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든 아니면 보도든 요즘에 남북 문제, 북미 문제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왔는데 선거 보도든 안 보시나요 혹시? 그렇군요. 안 보시는군요. 조금만 해주세요. 조금만. 네, 출연료를 받아먹는 입장이라 네. 세게는 안 하고 개인적으로 가장 불편했던 지점이 있어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장 공신력 있는 뉴스 하면은 KBS 9시 뉴스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앵커라고 하면 사회적인 지명도나 책임감이 굉장히 막중한 자리 아닙니까? 그걸 또 한참 오랫동안 하셨고, 네. 아, 옛날이네요. 네네네. 언론이다, 저도. 아, 근데 그 뉴스를 보던 그 앵커가 다음날 하루 청와대에 가 있고, 아, 그게 너무 불편해요. 그렇죠. 아, 그럼 어떻게 그 정부를 비판하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는 좀 KBS 내부적으로 좀 비판하고 그런 자성의 목소리 안 나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 앵커 될 때 그렇게 항목에 넣겠습니다. 서약서 네네. 쓰든지. 네. 비단 KBS만의 문제는 아니었잖아요. 공영방송이 전반적으로 침몰을 했고 그렇다고 해서 민영방송이나 SBS는 괜찮았느냐. 거기서 청와대 제일 많이 갔을걸요 아마. 그러니까 뭔가 언젠가부터 언론인들이
내가 언론인으로서 진실을 알리고 세상을 밝히는 사명을 집중하기보다는 권력 근처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한다. 수단으로. 그리고 또, 그렇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그 과정에서 또 왜곡 보도를 또 양산하고 그게 이제 극명하게 드러난 게 KBS 사장이 보도국장에게 세월호 보도와 관련한 축소 보도를 지시하고 그다음에 청와대 홍보수석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압력을 넣는 게 육성으로 방송되고 이게 이제 국민들한테 너무나 많은 충격을 줬지만 사실은 공영방송 구성원들도 너무나 그걸 아프게 받아들이셨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도가 이제 KBS도 그렇고 MBC도 그렇고 새롭게 뭔가 달라지고 좋아지려고 노력하는 거는 보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 정말 뼈저린 반성하는 것도 느껴집니다. 그런데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그러니까 여전히 전문성은 여전히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주어진 사안을 따라가게 급급하지 그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층적인 그 이면에 대한 분석은 좀 여전히 미흡한 거 아니냐. 이거를 좀 이제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는 있는데 하여튼 조금 여전히도 좀 부족한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심하게 비판해서 편집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안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열심히 하는 거는 예전에도 다 열심히는 했다.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부담감을 상당히 참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공영방송 연구자로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공영방송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애정을 가지려면 이제 사실은 자랑스러워야 되잖아요. 자랑스럽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근데 이게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거나 정상화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지난 10년간 사실 매체 환경 자체가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새로운 매체에서 엄청나게 많은 저널리즘들이 행해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공영방송은 어느 정도는 사실은 그 신뢰의 표준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매체와 보도가 있을 때 한 번쯤은 찾아볼 수 있고 기본이 되는 그런 보도가 돼야 되는데 아마도 출추 기자님도 잘 아실 테고 유럽 같은 데 공영방송이 이렇게 쉽게 추락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다매체 시대의 공영방송이 과연 고품질의 전문적인 어떤 역량을 갖춘 방송으로서 어떤 표준을 마련할 것이냐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 공영 방송국 특별한 기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그 개인 방송국 무조건 그 회사들한테 돈 받아야 돼요. 광고 비용 통해서 사실 어느 정도 그 파이낸싱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영 방송국은 그 사실 어느 정도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는 그냥 수신료로 받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독립된 이미지 다 보여줄 수 있어요. 스토리는 그냥 그대로 만들 수 있고 왜냐하면 뭐 삼성이나 뭐 다른 재벌이나 뭐 어떤 회사가 어떤 실수하면 아니면 안 좋은 행동하면 그냥 그대로는 보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먼저는 비용, 그 광고 비용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유럽 사람들 이런 공영 방송국 원래는 개인 방송보다 훨씬 더 믿음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공영방송의 위기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지금 그냥 쭉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준비한 내용이 있으니까 본론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이었습니다. BBC 한국 특파원이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됐습니다. 한국 언론은 자신의 기사를 공정하게 번역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트윗이었습니다. 다 보셨습니까? 네. 기사를 먼저 보셨습니까? 트윗을 먼저 보셨습니까? 기사를 먼저 봤죠. 어떻게 친하시잖아요. 러러비가 아는 사이죠. 러러는 확실하게 이런 거 보면 조금 충격 받았죠. 사실 이거 아주 간단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러라가 여러 가지 사람하고 인터뷰하고 이 사람 이런 의견이 있고 뭐 조금 더 보수적인 스타일도 있고 어떤 사람 조금 더 뭐 예를 들어서 레프트윙 스타일인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 들어봤고 이렇게 또 보도했는데요. 근데 갑자기 스토리가 나오는 게 BBC는 문재인 천재 아니면 빨갱이야.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 이거 아주 심각한 수 있어요. 확실하게. 기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처음에 이 기사가 나왔을 때 예, 내가 한 말이 그게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냐라는 얘기였는데 참 되게
부끄러웠고 그리고 과거에 사실은 외신을 인용해가지고 한 보도 중에 오역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외국 교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된 번역을 공급해주는 일종의 그 집단마저 생겼는데 어떻게 이런 짓을 이렇게 반복할까 참 한심했습니다. 이거는 저널리즘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영어 교육의 문제 아니야? 아닌 것 같은데요. BBC 로라 비커 기자를 저희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서 직접 만나봤습니다. 김진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 대통령님. I've just arrived in... So this is your Twitter. Please translate my articles fairly. Yes. Yeah. Could you tell me why you came to write such a thing on Twitter? Certainly I had a few calls telling me that in the Korean press, my article had been translated saying that I'd called President Moon a communist, which obviously wasn't true. And that is the critical point, depending on who you speak to. Totally misrepresented. I didn't want to cause a fuss, but I kept getting calls and more calls, and eventually I decided maybe I'll just send out a tweet. Why do you think they just wrote this article like that? Yeah. Was it intentional or was it just a mistake? Translation Obviously, error? I don't know. I don't know whether it was a mistake, whether it was whether they meant to write it. That's them to decide. It was important that I let them know that they should translate foreign journalists' articles fairly. People need to trust what they're reading and watching and listening to. Establishing that trust between your audience, I think that's what newspapers and certainly publications in this country need to do. 실수라고 보세요? 아니면 의도된 오역으로 보세요? 글쎄요, 실수는 확실한데요. 중요한 거 일부러 그렇게 했든지 그냥 어떤 원하는 메시지가 있어서 이렇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럼 정말 아주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이 사람은 기자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거의 어느 정도. 아니면 그냥 충분히 신경 안 썼어요. 이 오역에 의도가 들어갔느냐 아니냐 놓고 지금 말씀을 나누시는데 저는 뭐 그건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네. 왜냐면 언론 기자라면 실수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정확해야 되는 게 기본이지. 그렇죠. 거기 의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의도가 없이 실수하면 우리가 또 용인해 줘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다 밀어버려야 돼요. 체육보다 좀 더 센 게 체력이 더 센 것 같아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미는 거는 좀 이따 좀 생각을 하시면 그 오역이냐 아니냐가 논쟁의 핵심이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더 보면 이거는 잘못 트랜슬레이션 된 문제가 아니라요. 네. 따온 게 문제예요. 어떻게 따왔느냐. 그러니까 흔히 따옴표 저널리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기의 입맛에 맞는 표현을 따와서 그것을 마치 자신의 몸을 뒤로 숨기고 BBC가 화자인 것처럼 얘기해버리거든요. 비겁해. 예, 이거는 문법적 실력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일반적으로 외신이든 뭐든 간에 한국의 언론이 원하는 얘기를 가져와서 자신의 이야기로 바꿔버리는 이런 관행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죠. 아주 나쁜 버릇이 아주 고질화돼 있어요. 요새는 사람들 읽을 시간 별로 없잖아요. 헤드라인만 봐요. 맞습니다. 그래서 헤드라인 약간 낚시하는 거예요. 자극적으로 사람들 뽑자. 진짜 그냥 이거 뭐 BBC 뭐 그랬다고? 그럼 바로 읽어볼 거예요. 그래서 바로 클릭할 거예요 인터넷에서.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심각해요. 드루킹 보도를 통한 사실 확인 소홀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루킹은 온라인 닉네임, 파워 블로거. 한꺼번에 여러 개의 댓글을 달거나 추천수를 자동으로 올릴 수 있는 매크로를 이용해서 정부를 비방하는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체포 구속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 하나가 한국 언론의 한국 저널리즘의 전형적인 문제점을 모두 다 보여주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현존하는 권력과의 문제를 또
할 수 있었고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어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연상시키는 또 사건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상당한 이 폭발력이 있는 그런 아이템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뒤로 이제 그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면 흔히 사실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서로가 받아쓰는 방식, 의혹에 의해서 기사들이 만들어지는 그 방식에 이제 굉장히 많이 치중되어 있었던 그런 보도였고요. 실제로 이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겨레 최초 보도 있고 난 다음에 일부 포털에서 이제 다루어진 어떤 그 관련 기사들을 보면 무려 거의 10,000건에 가깝습니다. 9,600건 정도거든요. 이건 엄청난 양의 기사가 생산이 됐는데 실제로 그 기사가 근거할 만한 이른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그럴 정도로 충분하게 양이 있었느냐 하면 전혀 그러지 못했다는 게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 한국의 저널리즘에 대해서 비판하던 주제 중에 하나가 공정성, 뭐 독립성 이런 것도 얘기했지만 이 조급증이 있었지 않습니까? 조급증. 뭔가 그 기자들끼리는 물 먹으면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하던데 한 개라도 놓칠까봐 뭐가 하나 나오면은 그거를 일제히 받아 쓰면서 더 확대 재생산하고 부풀리고 사실 확인에는 관심이 없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특히 뭐 새치금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일종의 물 만난 고기처럼 이제 신나서 막 떠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절정으로 치달았던 게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쓴 편지를 일면톱으로 낸 언론도 있었고, 그 다음에 급기야는 이제 그 사건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태블릿 PC를 절도해오는 일까지 생겼는데, 그런 것 같아요. 댓글이라는 모습, 그 다음에 태블릿 PC가 똑같이 등장한다, 선거가 관련돼 있다, 이런 거니까 이제 그거를 다 섞어가지고 비슷한 모양으로 포장해서 독자들에게 전달을 하게 되면 그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던 모양인데 근본적으로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올바른 관점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국가기관이 총동원돼가지고 권력의 사주 내지는 명령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과 적어도 그때까지는 자발적인 지지자라고 표방했던 사람들이 매크로라는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가미한 것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분석하는 기사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보이거든요. 드루킹 관련 기사가 얼마 나왔다고요? 아까 이제 최초 보도 이후에 열흘간 9,600건 정도가 이제 10,000건. 포털 근데 이게 얼마나 그 언론이 대중과 괴리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인데 네네. 제 주변에서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두더라고요. 드루킹 댓글을. 그런데 언론들만 아주 신난 거죠. 그렇죠. 계속 네.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뭔가 더 큰 게 있는 것처럼. 근데 이제 거기에 대중들은 함께 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에게 500만 원을 건넨 이후 김 의원에게 잘 받으셨나요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뉴스가 나간 이후 서울경찰청 측은 사고가 있었다면서 드루킹이 문자를 보낸 시점은 김 의원 측을 협박한 3월 이후라고 알려왔습니다. 또 김 의원은 해당 메시지를 읽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참 한국의 언론의 문제를 아주 잘 드러냅니다. 이게 물론 이제 뭐 사실 확인 과정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라고 하고 뭐 결국은 정정했으니까 뭐 큰 문제가 아니겠냐, 큰 문제가 아니지 않겠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화면 구성 같은 걸 가만히 보시면 바로 시간대로 보내고 난 뒤 잘 받았냐 이게 이제 실제로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바로 직후에 일어난 일인지를 되게 일부러 이렇게 섞어놓은 그런 보도를 했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모종의 금전거래와 그다음에 인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제하고 한 보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과감한 보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사실은 상당히 좀 납득이 안 간 그런 대표적인 사례였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도 이게 상대가 김경수 의원이 아니었어도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뭐 게이트키핑이고 크로스체크고 언론이 맨날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사자 본인이 분명히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지금 답변을 했다고 해요. 당시 취재 과정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자막으로 단독, 속보 이러면서 이제 쫙 빨갛게 때리고 나서 1시간쯤 지난 다음에 아니라고 하면 사람들이 1시간 뒤까지 계속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한번 퍼진 얘기를 추워 담지 못할 얘기를 어쩌면 그렇게 무책임하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자이라면 어느 정도 책임감, 왜냐하면 어떤 권력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권력이 있고 뭐 미디어 통해서 우리는 국민의 마음 어떤 방향으로 옮길 수도 있어요. 우리 원한다면. 그래서 이런 책임감 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윤리규법 같은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독일 미디어도 우리 항상 생각하는 게 먼저는 양쪽 스토리 들어본 후 우리 보도하겠어요. 근데 한국 문제는 두 가지 제가 최근에서 많이 느꼈던 게 먼저는
원래 한국 사람 마음 조금 급하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스토리 만들고 싶고. 근데 추가적으로 요새는 인터넷 때문에 그리고 SNS 때문에 사람들 너무 그냥 누가는 이 맞는 스토리 만든 게보다 좀 빨리 보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BBC 가이드라인 같은 데 나오는 게 보면 속보가 먼저냐 사실 확인이 먼저냐 그러면 너무나 당연히 사실 확인이 먼저라고 얘기를 해요. 네. 하지만 다른 언론들은 그래도 먼저 이야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한 발짝 늦게 가더라도 사실 확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얘기를 들고 이제 한국에 있는 기자분들한테 얘기하면 순진한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언론 현장을 모르고 하는 얘기고 이건 이 많은 경쟁의 시대에서 언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겠냐. 드루킹 사건은 아직 뭐 결론이 안 난 사안이고, 그래서 한 가지 더 오보로 말씀드리면 YTN이 김경수 의원실 압수수색 오보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김경수 의원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아직 그 경찰인지 검찰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데. 네, YTN의 김경수 의원실 압수수색 오보 관련해서 저희 저널리즘 토크쇼 제2의 송수진 기자가 직접 취재를 해봤습니다. 오보 나가던 당시 상황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YTN의 오보가 나간 것은 지난 4월 19일 오전 9시 40분쯤입니다. YTN 속보가 나가니까 이제 굉장히 기자들이 놀란 거죠. 그래서 검찰과 경찰 쪽으로 이제 확인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9시 50분쯤에 너무 이제 기자들의 문의가 빗발치니까 검찰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힙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제 김경수 의원 압수수색은 사실 무근이고 경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이제 신청한 적도 없다. 그렇게 공식 확인을 한 겁니다. 즉 YTN의 속보는 이제 오보로 판명이 된 거죠. 이제 그때부터 언론사들은 이제 YTN의 어떤 속보를 받아 쓴 언론사들은 정정 보도를 하게 되고요. YTN의 경우는 이제 속보가 나간 게 9시 40분쯤이었는데 11시 좀 넘어서 이제 자막으로 일단 이 속보가 이제 오보였다라는 점을 인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식적으로 앵커가 이제 멘트로 말을 하는 것은 12시 10분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속보가 나가고 나서 2시간 반 이후에서야 이제 정정 보도를 한 셈입니다. 예. 속보 제일 먼저 쓰고 정정은 지금 가장 늦은 건데. 왜 그랬을까요? YTN이 이때 좀 특수한 상황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최남수 당시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파업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부나 정치부의 이제 기자들이 5명 미만 정도만 근무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크로스체크 과정이 좀 이제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처음 그 시발점을 어디로 봐야 될까요? 이 사태.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시작된 것은 YTN 자회사의 한 간부가 이제 국회 익명의 취재원으로부터 받은 제보라면서 김경수 의원실이 오늘 압수수색 당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정치부 기자에게 토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치부 기자가 확인을 하려고 하니까 확인이 잘 되지 않자 이번에는 이제 검경을 담당하고 있는 이제 사회부 기자에게 토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회부 기자가 검찰이나 경찰 쪽으로 이제 확인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국회에 상주하는 촬영 기자들이 있거든요. 이제 촬영 기자 쪽으로 이제 연락을 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보통의 압수수색 중이라면은 국회의원 회관을 지금 압수수색했다라는 보도를 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의원 회관에 검찰 수사관이나 경찰의 수사 인력이 지금 들이닥쳤다는 얘기인데, 네. 그러면 당장 그게 눈에 안 띌 수가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압수수색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그 내부에 들어가가지고 모든 걸 뒤지는 게 이제 압수수색이잖아요. 네. 그러면 모를 수가 없잖아요. 옆방도 있고 밖에서 또 저기 할 수도 있고. 의원회관은 아시겠지만 문이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네. 그걸 닫아놓고 하더라도 그 들어가는 장면이 보이게 되고, 안에 어차피 그날은 아까 말씀처럼 김경수 의원이 출마 선언하는 날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보좌진들은 당연히 그 현장으로 내려가 있었을 거고, 경남이니까. 네. 그러니까 충분히 눈에 띌 법한 일인데 국회 촬영 기자가 못 봤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당연히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럼 확인 안 해준 거예요. 촬영 기자의 얘기가 있었을까요? 네. 촬영 기자의 얘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통화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경수 의원실 안에 사람은 있는데 이제 문이 안에서 잠겨 있고 그리고 불이 꺼져 있다. 이렇게 저에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기가 확인한 거는 그거였다. 촬영 기자가 확인한 팩트는 그거였다. 네, 여기서 또 다른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촬영 기자가 직접 김경수 의원실로 가서 네. 그런 정황들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이제 주변의 동료 기자들이 했던 얘기를 이제 알고 있다가 듣고 있다가 그 얘기를 이제 사회부 기자가 전화를 하니 이제 그대로 전달을 한 것이죠. 최종 확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이 촬영 기자도 현장에는 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 촬영 기자가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라고 하는 게 문은 안쪽으로 잠겨 있고 사람은 있는 것 같고 불이 네. 꺼져 있다 이 말이잖아요. 압수수색이 아니라.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게 불 꺼놓고 낮잠 자나 보다를 생각을 해야지 압수수색을 불 꺼놓고 어떻게 해. 그걸 전해주니까 그걸 압수수색이라고 바로 이걸 속보로 띄웠다. 이거는 정말 결정적인 문제 아니에요? 압수수색의 분위기라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정보도 아마 없었을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요. 익명의 취재원 문제 어떻게 좀 그러게요. 봐야 될까요? 이것도 시작은 이제 그거였잖아요. 뭐 현장 관계자? 그렇죠. 네. 국회 현장 관계자 제보 이렇게 돼 있었죠. 근데 왜 이렇게 관계자라는 말이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잘 안 쓰는 말인데 저도 이렇게 신문 같은 걸 보다 보면 관계자가 제 기억에 지금 세 종류가 있어요. 그냥 관계자가 있고 관계자. 고위 관계자가 있고 또 보다 보면 핵심 관계자가 있어. 근데 또 어떤 영역에서 예를 들면 뭐 청와대 고위 관계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다 이렇게 되면은 기자분들끼리는 그거는 어느 레벨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면서도 그렇게 쓰더라고요. 실제로 그 학술 논문으로도 나왔습니다. 아, 그게요?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익명의 취재 방식이 체계적이다라는 느낌이 이제 든 한 연구자가 네. 그거를 그 인터뷰를 해가지고 기자들 인터뷰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고위 관계자라고 얘기할 때는 차관급 이상. 아. 네, 그러니까 청와대 수석 정도의 이제 네, 거고요. 되는 거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사장 검사 이상 정도로 네. 이제 고위 관계자, 이걸 고공단이라고 부르는 거니까요. 근데 핵심 관계자라고 부를 때는 비서관이나 대변인 수준, 청와대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관계자인 경우에는 라인을 밝힌대요. 그러니까 민정 라인이나 뭐 이런 식으로 라인을 밝혀서 행정관 정도 수준, 일반에서는 이제 사무관 정도 이제 수준, 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나오면 사실은 기자들끼리는 이게 대충 어디서 나온 거다라고 하는 건 파악될 수 있는 고위 거죠. 관계자가 제일 높은 거구나. 고위 밑에 핵심, 그다음에 그냥 관계자. 오늘 교수님이 한 얘기 중에 제일 재미있어요. 재밌는 얘기네요. 이런 인명 보도가 너무 자주 이렇게 눈에 띄다 보니까 이게 진짜 관계자가 얘기를 한 건가 아니면 기자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그냥 인용을 해서 하는 형식으로 한 건가 이것도 좀 애매해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에 연계선상에서 야 이거 기자의 판단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익명의 관계자 이름을 빌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정작 또 보호해줘야 될 사람은 자기 특종 욕심 때문에 또 오히려 공개해버리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보호할 게 보호가 안 되고 그러게요. 사실 보호하지 않아야 될 것이 이제 공개되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 그러니까 저널리즘의 측면에서 보자면 도대체 뭘 보호해줘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확고한 지금 원칙이나 입장이 없는 거잖아요, 언론이. 이번에 YTN 그 사건 사태에서도 정치부 기자에게 확인을 부탁했는데 익명의 취재원이라고 말하고 있다. 예. 그냥 뭐 어떻게 밝힐 수 없는 진짜 밝힐 수 없는 건지 아니면 근거가 없어서 그런 건지. 그래서 저희가 그 YTN 사옥으로 좀 공식 인터뷰를 한번 요청을 드리러 갔었거든요. 네. 이제 갔었는데 이제 나가라고 말씀을 하셔서 일단 저희는 나왔고요. 그 이후에 공식적인 어떤 대응을 하지 않고 계셔서 더 추가적인 취재는 이제 하지 못했습니다.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뭐 결정이 나왔나요?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지난달 초에 이제 YTN에 대해서는 법정 제재 중에 하나인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제재도 사실 제재지만 이제 YTN 내부 구성원들의 어떤 자괴감이랄까요? 이런 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YTN이 갖고 있는 그 상징이나 의미는 방송의 통신사 이런 개념이거든요. 기자들이 보는 방송사 이렇게 할 정도로 오피니언들이 계속 모니터하고. 그런데 이제 YTN이 이런 오보가 나면서 과연 YTN의 책무를 잊어버리고 YTN의 신뢰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결국 이제 파업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외부 기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듣는 이제 자사 기자들은 특종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지금 상황에 계속 오보가 나가면서 그 자괴감은 뭐 이루 말할 수 없고요. 동업자들끼리 이렇게 지적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YTN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YTN 칼 갈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타겟이 안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죠.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점검하고 또 확인하고.
이거 좋은 거죠. 그게 두 가지가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칭찬과 비판이 사실 동업자 안에서 사실은 이루어져야 되고 그게 네. 이제 이른바 전문직이 이제 그런 시스템인 건데 네. 기자가 일반인들이나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저널리즘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성립이 되려면 그것이 다 균형 잡힌 그런 그러네요. 비판과 네. 평가가 다시 필요한 거죠. 좋은 지적이셨어요. 아, 그렇습니다. 바꿔봤어. 송수진 기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달 말이었습니다.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특정 언론사를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회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보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게스트 한 분 더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강효상입니다. 네. 먼저 청와대가 문제 삼은 기사는 세 가지였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날 국정원 팀이 평양으로 달려갔다는 보도. 두 번째는 풍계리 갱도를 폭파하지 않았다는 보도. 세 번째는 북한이 미국 언론에 풍계리 폭파 취재비로 $10,000를 요구했다는 보도.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풍계리 폭파 안 했다는 보도는 이미 오보로 판명이 났고 TV조선이 10분 만에 온라인 속보를 삭제했고 다음 날 공식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나머지 두 보도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사? 우선 우리 정 앵커님 말씀대로 인터넷상에 잠깐 10분 떴던 거는 사실 방송에 나간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날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한다 그래서 아주 방송이 그때 난리가 났던 날입니다. 그래서 아마 정신없던 와중에 그런 실수가 있어서 바로 사과를 했고 저는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요. $10,000 수수권도 제가 TV조선 입장문을 보니까 이미 그 녹취록이나 이메일도 다 확보가 됐고 충분히 근거가 있는 보도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사들이 어떤 악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요. 거기 실제로 간 기자들이 그런 사실 없다. 실제로 우리가 낸 돈은 $100여, $1,000 언저리 이렇게 얘기까지 했는데 그거를 나는 어쨌거나 이메일 하나 받은 게 있으니 오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언론으로서 맞는 건가요? 편집국장 계셨을 때 그렇게 크로스 체킹이 되면은 빼셨을 것 같은데 저는. 제 경험상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과거 사회부장 때 BBK 사건하고 그다음에 도곡동 땅 문제를 그때 보도를 했는데 상당히 이 MB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 기사였는데 그 당시는 그게 오보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즘 이제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것이 상당히 근거가 있는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보라는 것이 나중에 몇 년 뒤에 사실로 밝혀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만불 같은 경우는 돈이 안 갔기 때문에 금방 오보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죠. 그 말씀은 일리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보도가 됨으로써 북한 당국이 철회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 당시에 아닙니다. 그 당시에 아닙니다. 그런 근거가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런 근거가 저는 청와대가 특정 언론의 오보에 대해서 이렇게 논평을 낸 자체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봅니다. 그런 기억도 별로 없고요. 그것이 왜 문제냐고 하면은 청와대는 어떤 제3의 기관이 아니고 늘 언론에 정보도 주고 또 비판도 받는 굉장히 그런 어떻게 보면 경쟁 관계에 있는 기관입니다. 오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기관은 사법부고 혹은 방심이고 그렇죠. 준사법기관인 이런 곳에서 이제 결정을 하는 것이고 정부 기관이 국정원이 오보다 하면 방심이나 언론중재위에 오보라고 그것을 강하게 어필하고 법적인 절차에 돌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가장 최고 권력기관이고 가장 정치적인 기관인 청와대가 이것을 오보를 문제 삼는 것은 저는 옳지 않은 적절치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왜 청와대가 그걸 나서냐 이거죠. 청와대가 대북 협상의 주체였잖아요.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도 사실은 이게 좀 지나치다고 생각을 했던 게 현성월 씨 총살당했다고 그래놓고 돌아다녔는데 서울의 시내에서 그것도 여전히 지금 떠 있거든요. 자료화면으로.
이거는 조금 너무 의도가 있는 거고 청와대 표현 중에 저는 사실은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었던 부분이 어렵게 살얼음판을 걸어가고 있으니 제발 잡은 발목을 좀 놓아주십시오. 이게 호소지 압력인가요? 그렇게 되면? 그 압력 문제는 조금 이따 다시 네. 제가 얘기하는데 청와대가 무슨 얘기를 썼냐면 앞으로는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최고 권력 기관으로서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이런 막강한 권력 기관에서 앞으로 너희들 내가 단호히 대처할 거야. 굉장히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객관의 수준에서 실질적으로 자유의 침해다라고 명백히 짚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전 없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례적이고 사실은 되도록이면 안 그러는 것이 좋은 상황이나 청와대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짚을 수 없냐? 아니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그것의 결과가 자유의 침해로 이어지느냐? 또한 이 역시 현재 수준에서는 아니다라고 뿐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최욱 씨 의견도 좀 들어보죠. 예. 청와대가 그런 얘기를 청와대가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해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의원님이 얼마 전에 그 조선일보에 그 편지 하나 보내지 않았습니까? 공교롭게도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조선일보를 협박한 이틀 뒤에 이런 칼럼이 실렸습니다.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건 마치 조선일보가 청와대 백기투항을 한 것과 같습니다. 이제 주필 해임시키라고. 그게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상당히 언론 탄압처럼 비춰지거든요. 야당 초선 의원이 굉장히 그렇게 세게 보이십니까? 아니 근데 실제로 좋겠습니다. 양상훈 주필의 논조가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저 의원님이 편지 하나 놓고 나서. 그 북미회담 다음에는 또 원위치 됐다고 또 어느 또 칼럼 리스트나 기사에 또 그렇게 났더라고요. 기존 논조가 있긴 있는 거네요, 그죠? 그럼요. 저희가 언론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논리가 쭉 있는 거죠. 저는 조선일보 논조는 조선일보 논조다워야 되고 또 한겨레 논조는 한겨레 논조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논리가 팽팽하게 이렇게 다가왔는데 조선일보가 갑자기 한겨레식의 그런 그 햇볕 정책식의 논리로 바뀌었다는 거죠. 저는 그것이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기존의 조선일보 논조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전직 사원으로서 사장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제가 충정으로 편지를 쓴 겁니다. 전직 사원이실 뿐만이 아니라 현직 국회의원이시잖아요. 현직 국회의원인데요. 야당이 힘이 정말 미미합니다. 물론 이제 뭐 힘의 차이는 있지만 헌법기관이시고. 그래서 그렇죠? 당랑거철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 수레를 사마귀 한 마리가 가로막고 있다. 저는 저는 그 심정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에 대한 뭐 비판도 제가 잘 봤습니다. 그러나 견지망월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달을 가르쳤습니다. 조선일보 논조가 저는 동의할 수 없다. 저는 이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저널리즘의 원칙상 정치권이나 권력을 가진 집단이 사실관계를 가지고 팩트를 수정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논조를 지적하면서 논조를 바꾸라고 요구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언론 자유에 위협이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제가 논조를 바꿔라 요구한다기보다도 저는 동의할 수 없다. 조선일보의 기존 논조가 한겨레 논조로 왜 얘기하느냐. 제가 보기엔 그것도 아니던데. 저는 반대하고 그러니까 원래 논조를 유지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린 건데 읍소를 한 겁니다. 근데 읍소라고 하시기에는 표현이 세셨어요. 이중인격자다. 표현을 해야. 패션 보수다. 파면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정도 써야. 언론들을 파면하라고 하냐. 그 정도 써야. 자, 제가 그렇게 파면하라고 한다고 해서 파면할 조선일보도 아니고요. 제가 1인 시위를 한 겁니다. 이 주필 이런 글 저는 반대하니까 파면하세요. 마치 노조원이 조선일보 앞에 가서 1인 시위하듯이 제가 한 겁니다. 저도 조선일보에 누구보다도 많은 애정과 제가 30년 동안 땀을
바쳤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누구보다 잘 되기를 제가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독자 충정으로, 입장이셨다. 예, 의원의 입장이 충정으로 아니었다.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실 말씀. 아니 뭐 의원님이 오늘 뭐 하여튼 좀 진지하게 네. 그 소회를 밝혀주셔서 저희로서는 상당히 깊이 있게 들었고요. 또 뭐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널리즘 토크쇼 제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뭐 오늘 방송이 어떠셨는지. 전 재밌었습니다. 정말 재밌었고요. 교수님 말씀 중에 제가 머릿속에 빙빙 돌기만 했는데 정리가 안 되던 얘기들이 정리가 돼서 좋았고요. 그다음에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되기까지 제가 최욱 씨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참 반가웠는데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욱보다 조금만 강해지면 최강욱이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뭐 너무 세셔가지고 더 열심히 해가지고 최욱보다 진짜로 강한 최강욱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 좋은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그냥 두려움 없이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마음 있으면 앞으로도 국민들 KBS 다시 지금보다 좀 더 많이 믿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 그 아니할 말로 이렇게 보면 설명을 너무 많이 하면 뭐 설명충이니 진지충이니 뭐 이런 거 되게 많고요. 노잼 뭐 이런 식의 말들이 많은데 학자로서 해야 될 역할도 있고 하지만 또 저널리즘을 대중적으로 사실 공유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게 서로 다 이렇게 역할이 잘 나눠지면서 함께 재미있게 했던 첫 시도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세상 노잼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은?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차린 거에 비해서 너무 재밌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끼리 너무 재밌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저널리즘 토크쇼 제2의 그 제2. 오늘은 약간 젖지의 느낌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던져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의 판단을 일주일 동안 기다려보고요. 열심히 또 준비해서 다음 주 일요일 밤 10시 반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